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힌트계좌 수익률 1위 이상로입니다. 자, 현재 3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AI가 열어가는 미래 혁신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공부가 좀 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십니까? 자, 이번에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매주마다 투자 전략 리포트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저하고 잘 현명하게 이겨내시고 계시는데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AI가 열어가는 제약바이오 혁신기업 리스트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AI가 접근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한 군데를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을 뽑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저하고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주가는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정부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그냥 테마성으로 끝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정부 과기부 자료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K바이오 의학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의 목표를 보면 2030년도까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출을 지금 현재보다 2배 더 늘리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글로벌 임상시험 3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 핵심 과제 3가지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 3가지를 보면 좋은 말들 많아요. 그죠?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술, 인력, 자본 연계로 혁신 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 자, 앵커 바이오텍 기업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자, 뭐 다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AI 활용이라는 단어입니다. AI 활용해서 의약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AI 심사를 도입하겠다. AI 신약 개발을 하겠다. 이런 AI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약바이오가 이 AI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까? 바로 이 AI를 통해서 제약바이오는 한 번에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라고 떠올리면 전 세계에서 이 제약바이오 분야를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지금까지 앞서 나가는 나라는 어딜까요? 자,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자, 이 국가들이 현재까지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글로벌 리더 그룹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이 만들었던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제네릭이라든지 또는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후발주자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기술적인 격차가
지금까지 벌어져 있었던 것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바로 AI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분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K바이오 의학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과 AI에 대한 연구 개발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느냐?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대박 나는 사업이지만 잘못되면 주가가 또 크게 급락할 수도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부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수익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를 보니까, 자, 미국과 중국, 인도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고, 한마디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되면 규모가 큰 나라들에 대한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섹터별로 보니까 헬스케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통신 서비스 분야가 거기 안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많이 쏠리더라는 거죠. 자, 반도체 IT 지금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주가 그만큼 올랐느냐? 안 올랐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한 유동성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다만 지금만이 아니라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기마다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통계표입니다. 자, 대형주가 잘 갈 것이냐, 중형주가 잘 가느냐, 소형주가 잘 갈 것이냐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적인 부분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이 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학회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런 미팅에 참여를 하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상이 통과가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학회가 매년마다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학회들이 매년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 반드시 별표 3개 놓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은 매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1월 달에 나오는 것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날짜는 조금씩 변동돼도 항상 1월 달에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보니까 제약바이오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를 전 세계에서 조금 하는 기업들이 여기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만큼 했구나 자랑하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정도 나갔구나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들 중에 가장 큰 행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예요. 자, 그러면 3월 달로 넘어가면 미국 내분비 학회가 있어요. 내분비가 뭘까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호르몬 연구를 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학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분비계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분비 학회입니다. 자, 그리고 3월 중에는 바이오 유럽에 대한 스프링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AACR, 자, 미국 암 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중에는 ASGCT라고 해서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종양학회, 바로 ASCO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 4월 달에 이루어지는 AACR과 6월 달에 이루어지는 종양학회는 ASCO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암학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하나는 종량학회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AA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임상과 임상 1상까지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선도물질, 후보물질부터 연구해 왔던 아직까지는 안정성 위주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AACR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임상 종량학회 ASCO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 그러니까 임상 1상 후반부터 2상, 3상까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런 종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학회가 바로 이 ASC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암 관련된 학회지만 하나는 기술 이전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AACR이고 대신에 ASCO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ASCO다. 그 기술 이전은 어떤 쪽에 더 많이 참여를 할까요? 바로 이 암연구협회, 바로 AACR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연말로 가게 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AACR과 ASCO는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된다. 자, 뒤에 설명에 나온다, 그죠? 암 분야의 가장 빠른 혁신 기술 및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주요 학회다. 그게 바로 AACR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당뇨병 학회가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라고 해서 이 1년 동안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암 관련된 부분에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ADC, 뭐 항체약물 접합제다. 그럼 그 항체약물 접합제에 대한 부분의 유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과정이 바로 이 바이오 USA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주류가 뭐냐? 유전자 치료제다. 또는 우리가 항체약물 접합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글로벌 유행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바이오 US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USA나 또는 우리가 바이오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신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전반기에 비슷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학회에 참여한다는 이슈만으로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기에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또는 이제 암학회, 그리고 또는 종량학회, 그리고 바이오 USA 이렇게 네 가지는 빅4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4는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꼭 체크를 해놓자. 별표 3개 꼭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말에 우리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꼭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후반기는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반기는 미국 쪽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후반기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행사들이 많은데, 자, 후반기로 들어오면 이제 7월달, 8월달은 조금 베케이션 시즌에 좀 쉬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9월달부터 다시 또 시즌이 시작되는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요. 10월달에는 유럽 종량학회가 열립니다. 자, 유럽 종량학회, 이것도 종량이라고 표현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 결과라든지 또 유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우세하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ASCO와 함께 유럽 지역의 양대 암학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ASCO와 많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면역 항암학회가 있고 바이오 유럽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유럽은 앞서 봤던 바이오 USA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면 미국 혈액학회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들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후반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보면 암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요. 왜 암 관련된 행사들이 많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이런 임상 트렌드 자체가 이런 항암 분야에 대해서 약 60%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약 60% 정도가 임상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40%가 다른 여타의 질환 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관련된 부분 자체는 나중에 이 회사들이 적응증을 바꿔서도 또다시 항암 관련된 부분을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암 관련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2번, 3번 다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에 학회 일정까지도 한번 훑어보셨는데, 보면 전반기에 좀 중요한 학회들이 많이 몰려 있고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술 이전 이슈가 많이들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스케줄상으로 전반기에 이런 미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자주 만나는 그런 이제 스킨십을 가지게 되는 거고, 후반기에는 실질적인 계약건이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죠. 뭐 한 번만에 만나가지고 곧장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하려면 그 전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것처럼, 이런 학회 같은 경우에도 미리 스킨십을 가지고 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스텝을 좀 올리다가 계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나오는 기업들, 바이오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후반기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기술 이전까지 연결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부진하게 빠져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 사실 여기 표를 보면 연구개발 단계는 우리가 이제 선도 물질이나 후보 물질 같은 약물이나 치료제에 대한 물질들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러그 디스커버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약물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유효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을 쓸 수 있겠다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약 5,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에 대한 물질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비임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서 약 250개 정도만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임상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기 전,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 해당할 때 동물에게 해봤을 때 이것이 유효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동물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임상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여기에서 250분의 5개 정도만 또 살아남게 됩니다. 현저하게 확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개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까지 FDA 승인까지 나는 것은 한 기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점점점 확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 밑에 있는 기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비임상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년에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임상 단계에 들어갔을 때 기간이 1상, 2상, 3상을 다 합치면 6년이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많이 걸리는 기업은 10년 이상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러면 도합해서 우리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 단계까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쓰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그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AI가 등장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등장이 제약바이오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환자를 모집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 표본이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그런 표본을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힘든 기간들이 존재했는데 다만 그런 시간들을 단축시키는데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K-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임상 과정들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선도물질, 후보물질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 연구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요것만 구분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임상 1상을 통과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갑자기 뭐 변화가 없다든지 또는 전임상 단계 통과했다고 하는데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쉽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전임상 단계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에게 하기 전이에요.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한테 하기 전. 그러니까 동물한테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전임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임상 단계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사람한테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 사람한테 하는 것을 임상 1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다. 근데 임상 1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 1상을 하면서 뉴스에 보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뉴스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상 1상을 해봤더니 부작용이 없더라. 부작용이 있더라.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임상 1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임상 1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통과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70%에서 90%까지 올라옵니다. 자, 왜냐?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자,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데 임상 2상부터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임상 2상을 해봤더니 임상 2상에서 환자를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유효성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임상 2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수를 적게 하고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간혹 보다 보면 임상 2A, 임상 2B 이렇게 나뉘어질 때가 있어요. 임상 2A라는 것은 유효성에 대한 부분 보는 거예요. 유효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 B는 뭐냐면 하루에 3번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루에 2번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또는 3mm를 하니까 낫더라, 5mm를 하면 낫더라, 용폭과 용량을 좀 더 세밀하게 바꾸는 과정이 임상 2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임상 2상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임상 3상까지는 조금 쉽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임상 3상은 임상 2상과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환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한테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0명, 5000명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환자 수만 늘리는 거니까 대부분 다 3상에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상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자,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선도 물질이라든지 후보 물질, 그 전임상 단계 전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임상 1상 정도까지가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상 1상까지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임상 2상이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천문학적 액수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임상 3상이 넘어가면 대부분 다 그때는 기술 이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전임상 단계라든지 또는 임상 1상 정도까지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뭐가 되냐면 대부분 이런 비만 치료제 쪽에 가장 많은 트렌드가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임상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바로 암 관련된 부분이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안과 관련된 부분의 치료제가 지금 현재 또 연구 개발이 상당한 유행을 좀 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잡을 때도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으로만 테마성으로 움직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 두 가지가 일라이 릴리사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거든요. 이 두 가지 기업 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일라이 릴리는 원래 큰 기업이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임상 관련된 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암 분야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작용 기전들이 조금씩 달라요. 작용 기전들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명칭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독성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 머리도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항암 치료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발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화학 항암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즘 나오는 이제 ADC 플랫폼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적 항암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표적적으로 이제 딱 집어서 그런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성을 좀 더 올려서 면역력을 키워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과거에 보면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발전 단계가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바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고쳐서 교정시켜서 면역력을 키우거나 또는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세포를 집어넣어서 키우거나 하는 방법들이 면역 항암제에 속한다. 최근에 ADC 플랫폼에 대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암제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표적 항암제라든지 또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서 확장될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시간적인 부분도 좀 더 긴 시간, 장기간 치료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또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적항암제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항암 관련된 치료제의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제가 뭐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이징 시장이라고 해서 노화 관련된 시장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항암제라든지 또는 면역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AI 기반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단계가 바로 2025년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학회 및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AI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보면 글로벌 대형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는 곳이 바로 최근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플랫폼 기술에 대한 전쟁이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기술 이전을 하면 이 플랫폼 안에서도 많은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특징은 뭐냐? 아까 봤던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고,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뭐냐?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커지고 있고, 임상 데이터가 전 세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다. 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런 빅데이터들을 상당히 모아놨다고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임상 데이터는 조금 부족해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AI에 대한 도입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만 잘 활용한다면 앞서 의료 선진국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제네릭 시장의 위주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허가 대부분 다 걸려 있는 곳들이 많았다 보니까 특허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복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릭 시장이 지금까지는 커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생산 규모를 보니까 의료기기 및 의약에 대한 분야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현재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앞으로도 성과를 상당 부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 5가지 정도를 뽑아서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선은 기술 이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술 이전,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편입한 종목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자, 두 번째는 글로벌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느냐? 자, 사실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임상 3상까지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국적 제약사들과에 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부족한 임상 데이터를 쉽게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능과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CMO나 CD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이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CMO와 CDMO 관련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 분야에 대한 자금률이 강화되고 있느냐? 자, 이 원료의약품은 사실 중국이 이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완제의약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전 단계를 원료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도 자금률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이런 5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중에 한 가지라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돼줘야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5년도에 기술 이전 이슈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의 기술 이전을 이루어왔던 기업들을 제가 총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금액들을 보면 2020년도에는 금액이 우리가 이제 지금 9,000대였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0,000대까지 올라왔고요. 2022년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줄을 수밖에 없었겠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반기에 만남을 통해서 미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그런 미팅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거고요. 대신 2024년도까지도 상당히 떨어졌다가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2025년도에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 2021년도까지 크게 늘었던 것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술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이런 기술 이전을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4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가 ADC, 바로 항체 약물 접합제입니다. 요 관련된 기업들이 뭐 보면 ABL 바이오라든지 또는 이가캠 바이오가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은 건수로 기록한 기업이 이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상당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CGT라고 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카티라든지 또는 유전자 편집 기술 또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PT라고 해서 우리가 표적 단백질 분해,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표적을 했던 단백질을 그냥 제거를 시켜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로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TP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AI 신약 개발이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이는 역할. 앞서 이제 우리가 저임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임상 3상이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 시간을 3분의 2 정도로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AI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글로벌 선두권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I 신약 개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원료약품과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가 이제 원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원료약품이라고 하고 이런 원료약품에 대해서 합성시켜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료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료의약품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약으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몇 가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완제의약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서 원료의약품이 시장이 부진하면 또는 이제 자금률이 낮으면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금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 숨겨져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완제의약품, 일반 여러분들이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일정한 제형의 의약품은 원료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료의약품이 없으면 완제의약품을 만들 수가 없다. 타이레놀 먹고 싶어요. 타이레놀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원료의약품이 없다. 그런 타이레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자금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성과가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자급도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보면 자급도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 단기간에 조금 높아졌었고 2022년도에 낮아졌다가 점점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수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대기업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실적이 보면 좋게 발표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하나의 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AI에 대한 신약 개발이 투입되는 영역이 총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 대한 타켓 발굴 및 검증을 하는 분야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발굴 및 설계하는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임상 시험 예측 및 최적화. 자,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한 최적화 및 환자를 선별하는 부분. 그리고 약물을 재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바이오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시험 단계별 성공 확률을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을 했을 때는 통과율이 63%였는데 AI를 활용해서 임상을 해보니까 87%까지 올라오는 결과가 나왔고,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30%였는데 4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상당한 시간이 좁혀졌다라는 거고, 효율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보다시피 우리가 100만 가지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중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이 한 가지가 될뚱말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확률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다. 뭐 때문에? 바로 AI에 대한 신약 개발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 속에서 AI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쉽게 구분해 보면, 지금 타켓 발굴 및 검증부터 시작해서 선도 물질에 대한 최적화까지 우리가 전임상 단계 전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시간에만 보더라도 5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에서 50% 가까이, 그래 한 3년, 2년 또는 3년으로 단축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AI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술 이전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 이전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상별 AI를 통한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있는데, 앞서 봤다시피 많은 기간이 걸렸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상당분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들도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바이오 특허 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대신 두 번째는 미국이고요. 대신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AI 바이오 특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의료 시장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29년까지도 연평균 약 48% 정도가 성장하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활용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관련되는 기업들을 제가 다 모아봤는데, 우선은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 우리가 기업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리가켄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 ADC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 SC 제형 변경 플랫폼이 알테오젠, 그 유전자 가위, 앞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서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이 중요하다 했죠. 그런 기업들이 툴젠. 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 자, 방사선 진단 및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퓨처캠. 자, 그럼 면역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오스코텍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 이전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온라인 강의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신약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투자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는데, 자, AI 활용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 AI 활용해서 재생의료 및 장기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JW 중해제약은 AI 활용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지금 여기 3빌리언이라든지 온코크로스, 루닉 같은 기업들도 AI를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MO와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또는 한미약품, 셀티론 같은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CMO와 CDMO에 대한 차이가, CMO는 생산만 위탁하는 거고요.
CDMO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과 생산까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CDMO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CDMO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을 또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동국제약, 유한양행, ST팜, 대정화금 같은 기업들인데 보면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최근에 원료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현재 캐시카우를 창출시키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는데요. 사실 AI가 등장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만을 공부하시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디 나가서 전혀 꿀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 수익률 1위 이상로와 함께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나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나머지 공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